토론을 맡은 박경로입니다. 예, 자료가 많이 들어간 것은 제가 보니까 작년 11월 19일 날 폴란드 바르샤바 경제대학에서 왜 미국에는 재벌이 없는가 이런 발표를 했던 걸 몇 장 넣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토론의 중심에서 5분이니까요. 짧게 개념에 대해서 이제 김진박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서 제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개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물론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구를 통해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관련돼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개념과 관련해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지배 대물림이 없으면 가족 소유의 해체 또는 소유와 지배의 분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유 지배에서 경영 지배를 이행하죠. 이 부분은 뭐 저도 사실 2015년, 16년 미국, 영국에 대해서 논문 쓰면서 제목을 소유와 지배의 분리 물론 요청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쓰다 보면 계속 뭔가 이 말이 꼬이고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소유와 지배 이런 부분을 어떤 맥락에서 쓴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물림이 상속이니까 상속은 현실적으로 경영상의 지위를 이사가 이사직을 상속해 주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이고 지분의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소유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가 다 하는 이야기지만 소유가 줄더라도 지주회사나 상호출자, 차동임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역학관계 이런 걸 통해서 지배는 대물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유에만 우리 초점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유, 지배, 경영에 대해서 권리와 민주가 쓰는 이런 개념을 적용하면 지금 이런 표현은 이상하고요. 이제 고던식의 그리고 챈들식으로 넘어오는 이런 전통을 쓰자면 괜찮은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 지배에서 경영자 지배를 초점 맞춰서 보신다는 것인지 이 개념과 뭘 보시겠다는 거에 맞춰서 왜 지주회사 같은 건 잘 안 보고 소유에 집중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 파워포인트에서 주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은 미국이 영국과 함께 블락홀더가 없다, 금융에 의한 산업지배가 없다, 기업 집단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라고 하는 1990년대에 주로 이야기했고 60년대부터 쭉 미국의 특징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제 설명한 거죠. 로앤 파이낸스는 외부 투자자 보호가 잘 되니까 자기 지배주주가 주식 많이 가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유럽 같으면 노동자들을 잘 보호하는 이데올로기와 법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한테 맡겼다가는 노동자들 경영자들이 한편 먹으니까 주주들이 많이 가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인디펜던트 인디비주얼 초이스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대리인 이론이고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요즘 와서 역사적인 그러니까 스타일라이즈 팩트가 과연 역사적으로도 그랬느냐 보면 그렇지 않더라. 예를 들면 독일도 생각보다 19세기 후반에 중화공업화하고 인수합병하면서 매우 소유 분산이 빨리 일어났고 1911년경에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의 상장 회사들의 소유 분산은 2000년경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 상장 회사들보다 소유 분산이 더 많이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물론 그 팩트가 얼마나 간지 더 봐야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레이셔널 초이스로 설명하는 거에 그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히스토리컬 액시던트라든지 belief, norms and expectations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사실관계, 팩트 말씀드리면 소유 분산에 대해서는 똑같은 TNEC 보고서를 가지고 스위즈는 여전히 가족 지배가 굉장히 강하다고 봤고 고도는 10% 기준으로 해서 가족 소유는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챈들러 이야기는 주로 챈들러는 소유 지배 구조라기보다는 사실은 경영 조직, 하이어리키컬 매니지먼트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됐냐 이게 중심이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나 이야기나 독일 이야기, 그다음에 빌랄론가도 아까 선생님 발표하신 건 조금 다르게 37%가 가족 기업이었다는 것 측면에서 보자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소유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 그다음에 지주회사 부분인데 지주회사 부분은 제가 연구한 거 아니고요. 2019년에 출판이 됐지만 사실 연구는 거의 2014년, 13년쯤 끝난 건데요. 한 이스라엘과 카나다, 미국 연구자들이 한 4명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까 선생님이 소개하시던 TNEC 자료가 뭐거든요. 200대 기업에 나눠가지고 추적하는 게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돼 있는 회사 3개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의 그 가족이든 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는 경영자 지배든 거기에 비상장 회사까지 계열사까지 추적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 13개는 소위 경영자 지배라고 할 수 있는 소유가 매우 분산되어 있는 거고요. 오른쪽 13개는 가족 지배 재벌입니다.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자면 이제 30년도 미안합니다. 가족 지배가 점점 더 빨리 줄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놀라운 이 사람 제가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자료를 소개하자면 아까 김채성 교수가 발표했던 일본의 4대 재벌이 그러니까 제일 큰 블락이 지배가 40%라면 미국의 경우에 지금 66% 이렇게 나타났다. 굉장히 소유가 했다는 거고요. 박경로 교수님 조금만 좀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시면 20년대에 주로 특히 많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제가 발표보면서 1911년보다는 20년대에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고요. 그 규모를 보자면 삼성, 현대보다 모건이 조금 더 GDP 차지할 매출이 조금 더 컸다. 그리고 가족 재벌의 소멸은 30년대부터 시작해서 50년경까지 갔다. 상속 보시면 꽃표 표시한 게 창업자의 사망 시기입니다. 창업자 지금 여기 14개 중에 7개는 상속이 된 거죠. 미국도 상속을 한 적은 있다.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하고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재벌 연구를 한 사람 아니지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은행 이야기하면서 대공황 시기 은행 보시면 대공황시 은행 위기를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남부의 재벌입니다. 보험, 은행은 한 100몇십 개, 보험회사 한 20, 30개, 그리고 아스팔트, 제지, 신문, 세탁 체인 뭐 굉장히 문어발식을 했고요. 제가 연구하는 은행 갖고 이야기하자면 임원들의 연결, 이 계열학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보면 대공황 때까지 계속 그 연결이 강해지다가 뉴딜 이후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1911년이나 이런 것보다는 반독점법은 사실 반독점법 후에 1920년대에 기업 집단이 강해졌기 때문에 뉴딜로 봐야 되지 않느냐 타이밍상으로 하고요. 왜 뉴딜이냐에 대해서는 글쎄 이 부분은 도저히 시간상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뉴딜의 여러 가지 뭐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법의 경우에는 그 아까 샘플에 나온 19개 중에 12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퍼블릭 유틸리티 산업이 아닌 데에 그 계열 기업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배당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이나 경감 수단이 있었다. 또는 투자회사법의 경우에도 회피 수단이 있었다. 그다음에 명시적으로 루즈벨트가 재벌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않은 법들 가운데 상속세, 그다음에 정권개혁, 안티트러스트법 이런 것들도 하나만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벌리와 그 벌리의 생각을 구체화, 정치사상 구체한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당시에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팩추얼 빌리프를 변화시키고 또 제가 설명드릴 시간 없는데요. 벌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저는 이 사람의 주장을 회사법 영역과 회사법 바깥 영역의 이중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접근이 회사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왜?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과거의 소유와 지배가 컨트롤 라이트와 클레임 라이트가 통합되어 있던 과거의 재산과 지금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전통적 의미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것은 커뮤니티 이익을 위해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회사법 영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지배자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그죠? 예, 그런 접근들 이런 것들이 노마티브 빌리프에 영향을 줬을 것이고 뉴딜 시기의 개혁들은 하나하나는 부족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션 제재가 가해지고 이것이 사회적 기대 소셜 익스펙테이션을 바꿈으로써 어떤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 않느냐. 기억해 봐서는 19세기 전반과 19세기 후반의 주식회사는 내용이 사실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가서의 사실 경제학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학 쪽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엔티티 디베이트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19세기 말에 또 변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보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일종의 나름의 답이 벌리와 민주였고 거기에 기초한 루즈벨트의 뉴딜 이데올로기. 아까 일본 이야기 했지만 지구상에서 재벌을 해체했던 나라는 미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 후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 체제에서 챈들러가 칭찬하는 그걸 찬양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죠. 그러나 일본은 분명히 아까 미국 그 1938년에 반독점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강행할 때 루즈벨트가 파시즘의 뿌리가 재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것은 이제 미국의 뉴딜의 연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명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워낙 임 교수님께서 그 이제 이 일본 전문 경영 체제 확립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잘 발표를 해주시고 또 자료도 그 잘 정리를 해주셔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코멘트를 드릴 것은 없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거나 또 좀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제 생각을 몇 가지 이제 더하는 것으로 짧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해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정에 의해서 또 이제 구체적인 수행기구는 이제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해체 이유를 그 추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이걸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의 어떤 확립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또 이른바 이제 그 자의바치가 우리나라에서 재벌로 번역되듯이 이제 개일해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열로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일해치가 그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50년대 초에부터 이제 그 미쓰비시, 스미토모 또 야스다 이런 그 종전 그 이 재벌에 속해 있던 그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지배는 끊어졌지만 이제 그 남아 있던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그 어떤 출자 관계가 구축이 되면서 이제 개일해치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볼 그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이건 그 발표문에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어떤 전문 경영인의 불안정한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서로 간의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 가장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 재벌에 속해 있던 그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법인 간의 상호 취득이 이제 그 이런 출자 관계 구축이 불가피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도 5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재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비판도 분명히 이제 있었던 것이고 이제 입법적인 대응만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은 뭐 77년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모태가 됐던 그 이 출자 총량 제한 제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이제 독점규제법에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입이 됐는데 이 게이레츠 자체가 굉장히 경직화된 어떤 시장 구조를 경직적인 시장 구조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자체 어떤 반성적 고찰이 특히 이제 그 5.1 유가 파동과 겹쳐서 이제 일본에서도 좀 그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 때 그런 어떤 그 폐쇄적인 또는 경직적인 어떤 그 게이레츠 구조가 일본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그 제안이 이제 들어갔었던 것, 그리고 뭐 97년에 이제 지주회사가 해금됐다라는 건 뭐 다들 아실 텐데 이제 2002년에 다시 이제 그 과도 사업 지배력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에, 그러니까 이 게이레츠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라고 보다는 어쨌든 그런 그 연합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 이 입법적인 보완이 일본 스스로는 이제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그 제도적인 어떤 변화 과정으로 참고하면서 그 자료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